자, 이제는 구체적인 이제 각각의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 대중적으로도 성공했고 대학교의 교양서적으로서도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에 사실 토끼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교수님들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저도 교수업계 이제 학계에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대중서적인 매력이 교수들에게도 통한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학생들에게도 그것이 지금 교육의 영역에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그 유발 하라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박건현 선생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20저평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가독성.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면서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사실 가독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지만 이 방대한 인류사를 7만 년에 걸친 인류의 무명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재밌게 서술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 역시도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고, 그것이 또 대중들한테 와닿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설명 방식의 단순함이죠. 사실은 그 펼쳐내고 있는 큰 줄기, 방법론이라고 하는 관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은 생물학이거든요. 뭐 진화생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국은 진화의 도상에 있는 생물로서, 생물종으로서의 사피엔스에 대해서 생물의 선택,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을 그 역사와 합쳐서, 그리고 역사에서 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썼다는 점에서 사실은 결국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 일도양단하는, 인간의 역사를 일도양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그 좋은 책들,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사회학 서적들이 많지만 그런 책들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사실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긴 이야기들을 굉장히 단순한 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도권 인문학이 소멸하면서 사실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면 문송합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으로도 인문학은 사실은 제도권에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배우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부분은 요즘은 이제 기업화되고 시장화된 공간에서 인문학을 하고 있죠. 일종의 자신의 지적 액세서리로서 인문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다변화되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자신이 흡수를 하고 있는데, 그와 반비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아카데미 속에서 인문학들을 점점 더 직업적으로 인문학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과 저는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유발 하라리의 어떤 인기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 인문학이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유발 하라리 같은 식의 역사 서술이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고, 그런 서술에 대해서 많은 반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역사학을 생물학으로 거의 대체하다시피 한 이런 서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를 할지언정 거기에 대놓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도 있다라는 식의 대안을 제시하는 그럴 만한 장 자체가 사라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서평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읽고 나서 혹은 읽기 전에도 좀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고 문제제기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약간 좀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방식의 빅 히스토리류의 책에 대해서 어떤 말본적인, 근본적인 형태의 비판들은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직업적인 인문학자들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유발 하라리 같은 책을 쓰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게 돼버리고요. 본받아야죠. 네, 본받아야 된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문학이 사라진 시대를 대체한 인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에서 네. 유발 하라리가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첨언을 하자면 아마 교수사회에서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정말 통섭과 융합이 통섭과 융합이 네. 인문학이 살아남는 유일한 창구처럼 생각되고 있는데 이렇게 역사학을 생물학으로 융합시켜 놓는 이러한 종류의 제스처가 또 환영할 만한 굉장히 한 가지의 방향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다. 제가 굳이 이 통섭이라는 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단어를 안 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굳이 꺼내주신 사회자님의 센스에 다시 한번 탐복합니다. 탐복까지 해야 되나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진경 선생님이 앞서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틀에서의 태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방법론 너무 거대하면서도 비약이 있고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뭔가 그럴싸하지만 핵심이 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관점을 제시해주는 이 책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책은 초반에는 호모사피엔스 라는 종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제 유럽 제국주의를 거쳐서 자본가와 그다음에 과학자와 결탁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호모사피엔스의 그 대상이 점점 좁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그냥 초반에는 종 전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그 호모사피엔스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어떤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에 이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이 호모사피엔스와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는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부의 호모사피엔스는 진화론의 그 범주 안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존재라면 이 후반부는 뭐 창조론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존재로 좀 약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었다. 일관성도 없고 너무 이제 특정 호모사피엔스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 협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차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라리가 이제 전반부에서 특히 인지혁명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를 사피엔스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조건으로서의 인지의 변화가 허구의 생산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생산할 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집단을 형성하고 지금의 거대한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허구라고 여기서는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구체적인 양상이나 이런 이 허구의 활용 방식,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로 거듭나고 할 때 이야기를 활용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각 나라라던가 아니면은 공동체라던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건설하게 하고 상상의 영역으로라도 자신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라리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가인 배상민 작가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선 제가 원래 이거를 읽고 뽑은 질문은 요게 아니고 굉장히 뭐랄까 재미있고 퀄리티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격이 낮아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어디서 한미일의 이야기의 차이라는 질문을 도대체 어느 맥락에서 치고 들어가야 될지 짐작조차 요 맥락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 맥락에서 한미일의 차이니까? 그러라고 사회자가 있는 거죠. 아니 보통 미리 하고 오셨어야죠 두 분이. 한미일이라는 걸 답변해서 끌어내실 줄 알았어요. 아까 제가 관광하느라고 대본을 미리 못 봤는데 네. 요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하라리는 인류 3부작을 냈는데 배상민 작가도 3권의 단행본의 작가니까. 감사합니다. 제목까지 얘기를.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콩고 3부작의 작가인 배상민 작가가 이걸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자를 가지고 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머, 네, 맞다. 무려 7년 전에. 소름 돋는 공통 평행 이론을 발견했네요. 유발 하라리와 배상민 사이에. 네. 자,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야기가 있으면 물론 이야기가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동질감을 획득을 하죠. 예를 들어 단군 신화면 이제 우리는 그 단군 신화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획득하죠. 그 다음에 유발 하라리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법률이라든가 뭐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픽션의 범주에 넣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픽션이라고 할 수 있죠. 실체가 없는 그렇죠. 상상의 어떤 형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협업하는 법을 발전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발 하라리의 진단이죠. 전 잘 모르겠어요. 법률을 픽션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픽션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범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초능력물이 있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초능력자가 되면 고민을 뭘 하냐면, 이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토리들이. 물론 그 공동체가 이제 미국으로 국한돼 있어서 문제죠. 그 다음에 일본도 초능력물이 꽤 많아요.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 초능력물 보면 얘네들은 대체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이 초능력으로 배신한 자들을 처단할 것인가에 많이 포커싱이 가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조직의 충성 쪽으로 많이 초능력이 간다면 재밌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능력자가 생기면 로맨스로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다 그러면 내 전용 초능력자인 거죠. 걔는 인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초능력자는 공동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죠. 근데 이 초능력이라는 말을 권력으로 바꾸면 좀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가 슈퍼파워를 지면 어쨌든 이걸 공동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새로운 행동 규범이 픽션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슈퍼파워를 지면 조직과 어떻게 나는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행동 규범이 나온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걸 슈퍼파워를 바꾸면 지극히 사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 슈퍼파워를. 그러니까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픽션을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픽션이 생명을 가지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픽션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픽션이 우리를 다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은 미국 초능력물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부극에서 이어져온 그 역사적 전통이 계속해서 그 미국인들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조그말 때부터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그런 행동 규범을 보고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자꾸 사적으로 쓰니까 나에게 생긴 슈퍼파워를 자꾸 내 자신이나 내 연인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로맨스가 아름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임에도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체하면 이 픽션의 무서운 점이 저는 또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역으로 픽션이 생명을 가져서 다시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상상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반만 얘기한 것 같아요. 인간이 필요해서 픽션을 고안했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픽션이 다시 생명을 가져서 인간에게 강요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사실은 픽션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생물 대 생물처럼 상호교환하면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소설이라고 얘기했죠?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제 전공과 맞닿아 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질문으로 요령을 맥락을 만들 수 있었는지. 이게 이제 MC의 뭐랄까 자질이죠. 네, MC지 저는 또 소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다 이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